유튜브 구독자들 안녕. 왜 반말을? 처음 글을 써보는데 제 손가락 하나에 전쟁이 날 뻔한 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요. 썰랑썰레를 듣다 보니 나도 참 군생활 웃기게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웃겼던 전쟁 날 뻔한 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FDC로 포병대대에 근무했는데 지금은 개편 및 증편이 돼서 없어진 것 같은데 이 장비에 1시간에 한 번씩 장약 온도를 업데이트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FDC로 주특기를 받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장약 온도가 155mm 화포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근무서면서 장약 온도 재기 위해서 상황실 앞에 위치한 3포상에 오픈된 장약 온도를 재기 위해 상황실을 갔다가 담배 몰래 피고 있는데 상황실에 같이 갔던 통신병이 상황실에서 뛰쳐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땡땡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문제인데? 실사격하랍니다. 피던 담배도 바로 던지고 BTCS 앞으로 갔는데 보통 비사격 때나 재원 계산에서 BTCS가 개박살 났을 때 재원을 미리미리 기록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페이지가 딱 떠있는 겁니다. 통신분과랑 협의하에 BTCS를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서 근무 투입이 됐기 때문에 통신분도 똑같이 그 표를 보고 상황을 판단했던 거죠. 저는 대대 한 라인으로 상황실로 바로 전화를 걸었고 실사격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통신보안 6땡땡 처리 상병 구순이입니다. 통신보안 본부중대입니다. 방금 내려온 실사격 이거 사격 재원인 실사격 같은데 맞아? 네, 실사격 맞습니다. 연대에서 내려온 재원입니다. 지금 대대장님 보고하러 본부포대 가셨습니다. 알았어. FDC들끼리는 인원수가 적어서 본부 알파 브라보 차리 모두 선후인 관계를 맺고 통화를 자주 하기 때문에 아저씨들과의 통화는 다르니까 참고 바랍니다. 야, 일단 비사격 쳐. 잘못 웃나? 비사격 치라고. 한편 한 켠에 붙어있던 비사격 스위치를 올리고 저는 바로 재원을 포반으로 뿌렸죠. 그리고 BTCS에 붙어있는 무전기를 통해 전포반 대기 명령부터 하다라고 포의 재원을 사각고각포까지 장전한 상태로 대기를 계속 외쳤고 쏴 통제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원 전달 후 하나포 초탄 발사 준비 끝, 하나포 쏴 하면은 하나포 하나발 떴다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초탄 발사 준비 끝 상태에서 계속 대기시키는 거죠. 저도 아무리 이것저것 다 겪어보고 북한 놈들이 도발에 주구장창해도 진짜 쏘라는 명령이 내려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비사격 소리를 들은 당직사관은 상황실로 이동하여서 들어오면서 비사격이야? 그럼 쏴? 이러길래 아닙니다. 실사격입니다. 포대장님께 연락드려야 됩니다. 뭔 소리야 똑똑해 얘기해봐. 저는 당직사관에게 연대 대대에 전달된 실사격 재원을 보여드리면서 나지막히 한마디 했습니다. 이대로 쏘랍니다. 당직사관이 BTCS를 보고 있는 사이 연대의 재원이 내려왔고 대대에 통해서 포대로 하달된 재원이고 지금 본부 포대장은 대대장님에게 보고가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를 했고 간부들은 당연하게 핸드폰을 휴대했으므로 이 내용을 그대로 포대장에게 전달되었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밖에서 꽝 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그때 바로 무전기에서 들리는 소리 3포 하나발 떴다 이상? 뭐? 당직사관과 저는 마주보고 네가 쏘라 해서 쏜 거냐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상황실 밖으로 나가보니 저 멀리 전술도로의 막사에서부터 야 이 새끼들아 누가 쏘라 하면서 포대장이 미친듯이 뛰어오고 있었고 그렇게 허무하게 포탄은 날아가고 아찔함이 남아있었죠. 포대장은 뛰어오다가 전술도로에 주저앉아서 소리를 짹짹 지르고 있었습니다. 상부터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항상 재원을 따고 관측하는 관측소에 한 라인을 연결했습니다. 통신보안 GP 1병 땡땡땡입니다. 거기 포 떨어졌어요. GP병은 이게 뭔 개소린가 싶어서 하는 뉘앙스로 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구만. 순간 뇌가 정지했습니다. 포는 쐈는데 표적에 떨어지지 않았다? 상황실에서 뛰쳐나가 문제의 3포로 뛰어나갔습니다. 포반장이 사수를 쥐잡듯이 잡고 쥐 흔들고 있었고 쓴 자야통과 비어있는 랩탄 한 발 그리고 포탄이 발사된 게 맞긴 맞았던 겁니다. 뭐지? 포는 쐈는데 표적엔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포탄도 없고 포탄 어디 갔어? 일단 포대장님에게 달려가서 일단 포는 쏴졌지 말입니다. 랩탄 한 발 날라갔습니다. 순간 보고하다가 흠칫 놀랐단 게 바로 탄종이었죠. 사격지휘병이나 포병 출신들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고폭탄도 아니고 랩탄 로켓 보조 추진체 탄이 발사된 건데 재원 자체는 일반 고폭탄 재원이로 왔는데 탄종이 랩탄이니 제대로 된 곳에 떨어졌을 리가 없던 겁니다. 어찌저찌 포대장은 대대장한테까지 보고를 하고 대대장은 연대장, 사단까지 보고가 돼서 MPL들이 포탄 수거에 나섰습니다. 제가 알아차린 부분을 간부들이 못 알아차렸을 리도 없고 재원을 역산해서 낙하 추정치를 찾아서 포탄을 회수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네. 당시 연대에는 신병이 들어왔고 각 대대의 포대를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주다가
BTCS의 실사격과 비사격 재원 체크하는 부분을 미처 확인 안 하고 보냈다는 거였죠. 랩탄도 재원만 맞으면 당시 표적에 닿을 거리였으나 고각과 사각을 강제로 수정한 재원이었고, 결정적으로 랩탄은 단순히 발사된다고만 해서 로켓 보조 추진체가 나오는 것이 아닌 신관까지 장착해야지 정상 작동하는데, 당시 정신이 없었던 포반에서는 훈련용 신관을 결합해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연대 FDC는 만창을 찍고 턴을 해서 다시 만창 갔고, 우리 포대의 병사 역시 만창. 저는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당직 상황과 대대 통제에 의한 비사격은 불시하는 일이 없어졌으며 모두 준비 상태에서 비사격을 한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반응이 좋으면 유튜브로 보는 제가 보는 날이 있다면, 너 거기서 손만 뻗으면 바로 탈북이야 썰과 아저씨도 여기 살아? 공포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우리나라 포병이 이렇게나 무서워요. 예. 그냥 쏠 준비 끝나면 바로 그냥 발사. 제가 알기로는 포병들 뭐 연습을 한다든지 뭐 그럴 때 항상 남쪽으로 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포가 넘어가가지고 북쪽으로 넘어가면은 국지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남쪽으로만 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수송병과였다 보니까 5만 대 다 다녔어요. DMZ도 가고 뭐 포병대 뭐 이런 애들 지원도 나가고, 뭐 특공대 특전사 뭐 이런 애들 지원도 나가고, 실제 작전도 나가고, 미군 벙커 같은 데도 다니고 뭐 별의별 군대를 다 다녔는데,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 게 포 쏘는 그 탱크들. 와, 나는 소리가 그렇게 크고 애들이 그렇게 재빠를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 기동이 굉장히 재빠르더라고. 난 되게 느려 터졌을 줄 알았어요. 보통 그냥 군용 자동차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군용 자동차 트럭보다 더 무겁겠지? 무겁게 움직이겠지? 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청 재빠라. 약간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겠지. 여튼 이 포병들의 일상, 이런 많은 포들이 항상 적을 상대로 배치가 돼 있고, 항상 포구가 항상 적을 향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도 있는 거고, 적이 나를 노리고 나도 적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적이 쉽게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은 전쟁 국가라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너무 평화에 길들여져서 그냥 평화적으로만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쟤네가 이미 핵폭탄을 가지면서 그 얘기는 끝났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려면은 핵폭탄을 걔네가 만든 거를 절반을 우릴 주어야지. 글을 적기에 앞서서 해운 관련 이야기다 보니 우선 해운 대리점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해운업계는 크게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 그리고 배를 빌려서 사용하는 용선주, 이렇게 나눠지는데, 복잡한 설명보다는 버스 회사와 여행사 관계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버스 회사는 버스를 소유 및 유지, 관리하며 버스 기사를 고용해서 그 버스를 운영하죠. 여행사는 여행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구매한 여행객들에게 여행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때 여행사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회사로부터 버스를 임차해서 운행하기도 하듯 해운업도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선주가 선박을 유지, 관리, 선원을 고용해서 선박을 운행하면, 용선주는 선주로부터 선복, 배에다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하여 화주의 물건을, 화물의 주인의 물건을 특정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행위를 하죠.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스케줄은 관광버스가 여행사 스케줄에 따르는 것처럼 용선주가 결정하며 선주의 피고용인 선원들은 따르게 됩니다. 근무했던 회사가 주로 선주 측 업무를 보는 회사여서 주로 선원 교대, 부식, 부품, 물품 조달, 선박 검사 등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총괄 대리점은 선주가 한국에서 원활하게 본인 일을 할 수 있도록 CIQ라고 하는 세관 출입국 사무소, 검역소 및 지역 대리점을 연결하는 교두부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 정보였고요. 그러니까 배를 운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용선주라고 하는 그 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스케줄을 관리한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저는 이 이야기를 사건으로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경에서 나오는 자료에서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편의상 사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24일 제 맞선임인 A 계장님은 GS라는 벌크선을 배정받고 전체적인 스케줄을 조율합니다. 오일 탱커, 카캐리어, 컨테이너선 등 선박의 종류 중 하나인데, 이번에는 석탄을 싣고 오는 배였습니다. 벌크선, 엄청 크고 낮은 배죠. 보통 컨테이너 같은 거 많이 실려있고, 우리나라 애국가 나오는 그런 거 보면은 그 노을 지는데 컨테이너선에, 벌크선에 가득가득 컨테이너 막 수천 개씩 실려가지고 바다 위에 떠있는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컨테이너 실려있는 수천 개씩 싣고 있는 그 배의 이름이 벌크선이에요. 그 용도가. 그런 선박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벌크선에 이번에 석탄을 실어서 오고 있었대요.
국제 업무다 보니 새벽에도 걸려오는 전화가 종종 있어서 착신 전환으로 전화 당직을 서야 되는 날이었고 특별히 바쁜 업무가 없었기에 정시 퇴근, 이메일 당직까지 겸하다가 자정쯤 잠에 빠졌습니다. 2019년 8월 25일 새벽 4시 30분경 국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GS라는 배에서 온 전화였고 세관과 해경이 승선 검색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당황하는 말투로 물어보길래 종종 세관이 승선해서 검색하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담당인 A 계장에게 번호를 알려주고 끊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 세관이 승선한다는 게 좀 의아스럽긴 했지만 별일 없으려니 하고 다시 잠들었다가 출근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 회의 때 A 계장님 왈 사장님 GS라는 배에서 코카인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일단 본사에 연락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처리할 만한 로컬 대리점 좀 알아봐라. 코카인 3천억 원어치 실린 대형 화물선 태안항에서 적발. 아주 색깔을 아주 알록달록하게 아주 찌를 썼네 아주.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받았던 그 전화의 배. 그 배에는 코카인이 101kg이 나오는 엄청난 스케일의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그렇게 A 계장님은 수많은 지역 대리점들을 수배하였으나 하나같이 다 단칼에 거절했고 단 한 군데서 우리가 이런 거 몇 번 해봐서 알아 라면서 기세등등하게 수락했지만 며칠간 지켜보았더니 그 회사의 일 처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B 사장님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 한 명을 그곳에 직접 파견하겠다고 했고 독신이며 경험이 많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이 세 박자가 딱 맞춰진 딱 한 명이 있다며 저를 태안에 파견하셨습니다. 제 고유 업무를 제외하고 현장에서 해야 했던 문제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20명이 넘는 선원들 숙소 및 삼시세끼, 두 번째 본사 총괄 매니저 외국인의 보좌, 세 번째 선원들 조사 출두 시 교통편 제공, 네 번째 변호사 미팅, 다섯 번째 해경 미팅, 여섯 번째 법무부 비자 확보, 일곱 번째 때때로 통역 업무, 여덟 번째 전략 수립. 이렇게 일하다 보니 아침 5시에 받은 전화가 오후 2시만 되면 통화 목록에 밀려서 지워지는 날이 태반이었고 하루에 많이 잡아야 2시간 정도 자면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주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점점 길어지고 선박에 출항 제한이 걸려 채화료라는 선박이 운행이 스케줄보다 지연되었을 때 선주가 용선주에게 배상해야 되는 돈이래요. 채화료가 억 단위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올 때쯤 태풍 링링이라는 놈이 찾아옵니다. 본사에서도 선원들이 조사가 더 길어질 것 같다면 20명이 넘는 선원들을 총원 교체하는 걸 강수를 두었고 관련 서류들과 1년의 처리를 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던 중 GS라는 배가 피항을 나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위성 전화조차 터지지 않는 시점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님들과 선원들 일부가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남아있던 새벽 1시쯤 겨우겨우 선박 관련 조사가 끝나면서 출항 제한이 해제되었고 배는 출항하고 9월 10일 추석 연휴 전날이 되었습니다. 태안에서의 해경 조사는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으로 반복했고 저를 비롯해 모든 인원들이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즈음 해경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해왔죠. 인천으로 가시죠. 저희야 인천으로 가면 좋죠. 네? 아니 인천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대신 서산이나 인천 출입국 사무소에 협조 공문 하나만 써서 조사 기간 동안 비자 허가해달라고 보내주시면 되죠.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줘요? 제가 할 말인데요? 전 아직도 해경이 굳이 태안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추석을 태안항 손구석에서 벗어나서 인천으로 보내지게 되었죠. 인천에서의 조사 과정도 수월하진 않았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선원들이 하나둘씩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국으로 돌아갔고 선장, 1등 항해사, 갑판장 3명만 남아서 업무 부담이 점차 줄어들 때쯤 제가 전담하던 사업 파트에서 일이 하나둘씩 생기고 B 사장님이 저를 불러들여서 야 이 정도면 됐다. 수고했으니까 두둑히 챙겨줄게. 인수인계 준비하고 다음 항차 준비하자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10월 중순이 되고서야 길고 길었던 출장이 끝나고 귀가할 수 있었죠. 그 후 제가 복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장과 갑판장도 혐의 없음 수사 종결 본국으로 귀국시켰으며 해경은 1등 항해사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 마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렇게 1등 항해사는 60살이 넘은 나이에 구속되어 한국당에 약 2년간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400억짜리 코카인 100kg 사상 최대 밀수, 필리핀 선원 2명, 필리핀 선원 2심에서도 무죄,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받고 본국으로 귀환되었습니다. 노담이지만 사건에서 등장하는 GS라는 선박은 원래 코카인의 주요 시장인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왕복하던 선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딱 한 번 한국 태안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건을 겪게 된 거죠. 한국 해경이 배가 붙기도 전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래와 같았습니다. 미 해경으로 자수 한 건이 들어왔는데 콜롬비아 마약상이었어요. 중간에 배가 사라져가지고 그 마약상은 본의 아닌 게 자기 마약을 먹고 튄 것처럼 되었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자수한 거였어요. 마약은 한국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미 해경은 한국 해경에게 마약 실은 배가 가고 있다고 통보했고 한국 해경은 해당 사실을 접수하고 입항 전에 검거할 목적으로 승선한 거였죠. 그때 새벽 4시에
마약이 발견된 장소는 선수 쪽의 앵커 체인 보관실이었는데 저기 앵커 한번 내렸다가 올리면 수톤에 달하는 체인들이 움직이는 파손 위험이 매우 커서 선원이 직접 개입했으면 저기가 아니라 더 안전한 공간에 숨겼을 거라는 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선박을 하나도 모르는 재판부를 위해 만들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 버드아이를 첨부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사슬이 막 보관되어 있는데 요 사슬 있는데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마약들이 보관돼 있었나봐요. 100kg이.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살고 있는 개보건님 애청자예요. 운동할 때 유튜브로 동영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개전 시작 24일과 25일부터 26일 오후까지 우크라이나 키예프라고 불리는 키이우에서 루마니가 시레트까지 탈출 전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MSG는 일체 없으며 글재주가 좋지 못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 후 러시아에서 6년 정도 살고 21년도부터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 무역회사에 취업이 되어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뉴스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근처에 병력을 배치함에 따라 많은 나라의 언론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죠. 저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25일 아침 9시 55분에 비행기를 타고 독일 뉘른부르크에서 대기를 하고 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기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도록 할게요. 24일 새벽 4시 20분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급하게 깨우시더라고요. 야 땡땡아,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뭐야? 이거 러시아에서 전쟁 선포한 것 같은데? 저는 잠에서 깨 러시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뉴스에는 긴급 속보, 돈바스 지역에서 특수 군사작전 개시라는 글이 뜨면서 푸틴의 연설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갑자기 하늘에서 핑 하는 소리와 함께 몇 초 뒤 폭발음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설마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신축 아파트 단지라 옆 단지에 새벽에도 가끔 공사를 해서 공사장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큰 충격음들이 들리거든요. 그러나 그 폭발음은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아닌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사장님께서 땡땡아, 지금 바로 리비우 서쪽 폴란드 인접도시래요. 리비우로 가는 차편 다 알아봐라. 하지만 철도청에 들어가자마자 기차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24일부터 표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지금 차도 없고 지금 나간다고 해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폭격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지금 나가봐서도 좋을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있으면서 최대한 빨리 육로를 통해서 폴란드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미사일 폭격 같은 것들이 6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대부분 사람들은 피난을 준비하고 있었고 밖에는 어린 꼬마애들 2명이 엄마 아빠 찾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폭격이 멈추고 약 10분 뒤 또다시 공습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이때쯤 저희는 제발 우리가 사는 곳에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죠. 아침 7시 40분 잠깐 답답해서 밖에 담배를 피러 나갔고 단지 안에 편의점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먹을 것과 물은 충분히 있어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큰 마트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마트가 열 때 들어가서 빨리 먹을 것들 사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8시 20분 저희는 집을 나가서 마트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트의 문이 열리지 않았고 앞에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마트 문은 열리지 않았죠. 포기하고 다행히도 아파트 단지 안에 편의점으로 들어가 남아있는 물건을 샀죠. 저희는 집에 들어와 잠시나마 긴장이 풀렸는지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을 보니 아침에 봤던 차가 그대로 저녁까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 지하철이 다니나 싶었는데 지하철도 저희가 사는 곳까지 운행이 중단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사는 곳이 키이우에서 빨간색 선에 살고 있었는데 저기 함락하다가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고 판단한 지하철을 구간 운행 종료를 시켜버린 거였습니다. 솔직히 이때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택시는 다니지도 않고 지하철은 끊기고 차는 트래픽에 걸려서 탈출이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15시 20분 오후 3시죠. 또 한 번의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조용히 넘어갔죠. 저랑 사장님은 계속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모든 경로들이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에 요청을 보냈지만 처음에는 일단 나가지 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10시 또 한 번의 폭격 중 대사관에서 25일 차량을 구했으니까 아침까지 오라는 답장을 듣게 되었습니다.
25일과 26일 탈출 과정까지 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4일 전쟁 발발 당시 키이우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작성만 했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시간 날 때 나머지 피난 과정을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25일 키예프에서 나갈 때 제가 직접 찍은 동영상입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다음 글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찍으셨대요. 와, 차봐. 나는 차가 아예 못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씩 가긴 간다. 참고로 지금 여자친구와 많은 친구들이 키우에 남아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피난 가는 걸 포기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난 우크라이나 사람이야.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난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어느 곳도 가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들으면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두 다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퀼라 오피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해 주신 곳은 아마도 한국이나 아니면은 폴란드 쪽에서 작성을 해주고 계시는 거겠죠. 아예 외부로 나오셔서 탈출을 하셨다라고 쓴 탈출기라고 처음에 제목을 적어주신 거 보니까 실제로 탈출을 잘 하신 것 같고, 또 대사관 통해서 또 탈출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내용이 길다고 하네요. 25일과 26일이 탈출 과정이 조금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 하루 이틀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써주신 것 같은데, 전쟁이 바로 나기 전까지도 다 대피를 안 하고 있었나 보네요.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공습이 진짜 일어나고 막 포격이 시작되고 이러고 나서 이동하시기 시작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일찍 움직이실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겠어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겠죠. 다들 그랬으니까. 다들 진짜 전쟁하겠어? 그냥 저러다가 말겠지. 진짜 전쟁하겠어? 막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했었는데, 러시아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지금, 솔직히 러시아가 미쳤다라기보다는 푸틴이 미쳤죠. 푸틴이 완전히 지금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입지가 더욱 곤란해지고, 지금 뭐 러시아 쪽에서 좀 뭐랄까 그래도 명함 좀 내밀 수 있는 것들이 원자재나 아니면은 뭐 가스, 석유 같은 연료들, 그리고 군사 기술이나 군사력 뭐 이런 거였는데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쟁 이렇게 일으키고 막 졸전을 하는 걸 보면은, 제가 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유튜브에서는 제가 잘 안 다뤘습니다만 생방송에서는 굉장히 여러모로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했어요. 저도 이제 전쟁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눈이 보이더라고요. 전쟁 물론 실제랑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옛날 2차 세계대전이나 뭐 1차 세계대전이나 일어났을 때 그때 일어난 그런 전쟁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러시아하고 저 우크라이나 친구들하고 전쟁하고 이러는 게 땅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빨리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 뭐 저 위쪽에 시작하기 전에 그 키이우라고 하는, 이게 키예프인데 우크라이나 대사관 쪽에서 이제 키이우라고 불러달라 그래서 저도 키이우라고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키이우 북쪽에 있는데 벨라루스 그 최남단에 있는데, 거기에 그 미군 애들이 위성으로 갔다가 러시아 애들이 집결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찍고 그럴 때, 그때 그 키이우 북쪽에 있는 데에 벨라루스 땅이 있는데 그쪽에 전차하고 막 그런 기갑 부대들이 어마어마하게 포진되어 있는 게 확인되었었는데, 저는 그게 한 번에 내려가서 전쟁을 끝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초반에. 와, 어마어마한 이 웨이브가 되겠구나.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진짜 엄청 빠르게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푸틴도 그리고 러시아 애들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위에 약간 통제권 갖고 있는 애들, 물론 병사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훈련을 거의 뭐 혹한기를 3-4개월 동안 하다가 가가지고 또 거기서 몇 달을 또 버티고 이러고 있던 거라서, 우크라이나 가서 기다리고 있던 거라서 마음과 몸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상태죠. 러시아 병사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게 다 북쪽, 그 키이우 북쪽에 있던 그 제가 봤을 땐 기갑사단인 것 같아요. 걔네가 다 고립돼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냥 자벨린 맞고 다 폭파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공군한테 다 털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이 졸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천천히 계속 작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 날짜별로 이렇게 쭉 돌려서 보면 조금씩 먹어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아주 잘 싸우고 있지만 러시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최대한 좀 외국에서 지원도 좀 많이 해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힘을 좀 내가지고 하루빨리 평화롭게 휴전을 좀 하고 전쟁을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네요. 다음 이야기 25일부터 26일까지 탈출 과정을 써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써주시지는 않았어요. 3월 3일날 쓰시고 지금 3월 5일인데 뭐 며칠 뒤에 써주시겠죠. 그때까지 몸 건강하시고, 이럴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자신의 몸과 시간을 갈아 넣어가면서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군인 여러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별로 안 무서운 제 공포썰이 올라간 걸 보니 너무나 신기하고 보고형이 말한 대로 민원을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이 그 땅굴이 의심되니까 빨리 그 조치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간 유튜브 썰의 그 주인공이시죠. 이 사건은 생각보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국방일보를 통해서 나간 적도 있는 사건이죠.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대대장님이셨던 분은 후에 좋은 직책을 갖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댓글을 읽어보니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이 썰에 대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썰을 풀기에 앞서 미피일자분들 그리고 후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GOP 사전 지식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GOP는 항시 24시간 경계를 유지합니다. 이것 때문에 GOP에는 유격도, 혹한기도 그런 훈련이 아예 없죠. 어찌 보면 꿀 같아 보일 수 있는데요. 대신에 여기엔 공휴일, 주말은 평일과 비슷하고 외출 외박도 없고 훈련 후 쉬는 날 같은 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작전 중이니까요. 이 때문에 GOP에서 항상 사건이 일어나면은 전부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 지옥이네. 취사병 같은데 약간? 취사병들도 주말 없잖아. 예를 들어 고란이나 너구리가 철책에 출몰해서 철책을 건드리거나 철책에 있는 광 케이블을 뜯어 먹으면 저희는 곧바로 전부 실탄과 수류탄을 가지고 출동하게 돼 있죠. 말 그대로 혹시나 모를 전쟁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좀 과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저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그만한 일만 있어도 전부 실탄하고 수류탄하고 다 챙겨서 전투할 준비해서 뛰어간대요. 그러면은 뭐 고라니 하나 때문에 몇 번 상황 걸리는, 이 매일매일이 훈련이네. 매주 훈련이고 매달 훈련이고. 출동할 때 사실 병사 모두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맡은 보직에 따라 알아서 행동하죠. 아무튼 GOP는 이렇듯 전쟁에 준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1병에서 상병으로 넘어갈 때쯤 직책이 바뀌어서 본부 소속 상황병이 돼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현장을 뛰는 직책에서 상황 근무를 하는 병사가 된 거죠. 이 사건은 어느 평화로운 날 햇빛이 따뜻하던 낮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낮? 그때 저는 당시 근무 시간이 아니어서 생활관에 잠깐 앉아 후임들이랑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비생벨이 울리는 겁니다. GOP 비상벨을 들어본 적이 없네. 비슷하겠죠? 애용애용 소리가 귀전을 때리기도 전에 모든 병사들은 엄청난 속도로 자기가 맡은 임무를 하러 뛰어다녔습니다. 어떤 병사는 출동 준비를 하고, 어떤 병사는 카메라를 보고, 어떤 병사는 윗부대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저는 상황병인인 만큼 맡은 임무에 상황 보고와 상황 전달을 했죠. 그때 저는 근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된 임무를 맡지는 않았지만 상황실 뒤쪽에서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빠르게 상황실로 달려와서 당시 근무자였던 후임에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죠. 야, 뭐야, 철책 끊겼어? 아, 아닙니다. 저 카메라 좀 봐주십시오. 후임의 긴박한 말이 끝나고 후방을 보고 있는 카메라를 보니 글쎄 마치 영화에서 추격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화면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논두렁에 한 명의 민간인과 뒤에 따라붙는 군인, 계속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대대장님의 음성 마이크가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 실제 상황, 민간인 한 명이 철책 쪽으로 다가오는 중 모든 후방을 보는 주변 카메라는 땡땡 지점 추격전이 일어나는 곳 땡땡 지점 고정하고 계속 체증할 것. 월북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입된 경계병들은 민간인 보이면 바로 보고할 것 이상. 에? 월북? 정말 내 군생활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라고 생각할 때쯤 카메라를 보니 논두렁을 첨벙첨벙 달리던 민간인은 안 잡히려고 안간힘을 쓰려던 찰나 급거부를 하자마자 제 발에 꼬였는지 픽하고 쓰러지더라고요. 그 위로 군인 한 명이 확 올라타서 목덜미인지 얼굴을 누르면서 제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속으론 와 진짜 개멋있다, 이게 K 군인인가? 라고 생각할 때쯤 뒤이어 여러 군용 차량과 군인들이 와서 포박을 하더라고요. 몇 분이 지나고 나서 헌병 경찰도 출동하는 모습을 끝으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상황이 끝나고 와 진짜 개쩐다, 뭐 이게 뭔 상황이지? 할 때쯤 대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상황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현 상황 알려주겠다. 일단 신원 미상의 스리랑카인이었다. 일단 민간인 통제선으로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넘어와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확인해보니 감시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으로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세한 건 조사해보겠다. 모두 수고했고 상황 해제한다 이상. 참 잡고 보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애초에 카메라를 어떻게 피해온 거지 하면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을 나루토라고 불렀죠. 그 후 저희 근무 시간이 되어 근무 중에 상위 부대에 공문이 내려오더라고요.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신원 스리랑카인, 현재 땡땡 지역에서 같은 스리랑카인을 죽이고 도주 중이었던 살인범, 월북을 해서 중국으로 갈 생각이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여짐. 이 구절을 읽자마자 진짜 머리에서 사고회로가 멈추더라고요. 잡고 보니 스리랑카인이었는데 스리랑카인을 죽인 살인범이 월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이거 믿는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참 잡은 군인도 위험했다 싶었습니다. 그 잡은 군인도 간부가 아니라 병사였으니까요. 한편으로 그것을 보자마자 온 힘을 다해 달린 그 군인도 대단했습니다. 정말 흉기라도 소지했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추후 소문을 통해 그 군인의 썰을 듣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그 잡은 군인을 땡땡이라고 하겠습니다. 땡땡은 그 후임이랑 담배를 태우러 갔을 때였습니다. 이분 약간 글이 약간 이상한데? 제가 지금 막 중간중간에 이 말이 씹히는 게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이상한. 땡땡은 후임이랑 담배를 태우러 갔는데 여느 날처럼 똑같이 담배를 태우고 있다가 방벽 위로 누가 뛰어 올라가는 것을 본 겁니다. 근데 땡땡이가 근무하는 곳은 2차 민통선, 즉 민간인이 쉬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근데 그 방벽을 넘어가서 좀만 더 걸어가면 철책인데 그 방벽을 미친듯이 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저거 뭐냐? 뭐 어떤 거 말씀이 사람 아닙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땡땡이는 번개처럼 후다닥 뛰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론 땡땡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휴가! 그러더니 그 살인자가 깜짝 놀랐는지 방벽 아래로 뛰어내렸는데 그 군인도 방벽을 넘어 같이 뛰어내린 거죠. 그 방벽 경사가 못해도 60도는 돼 보이는데 그걸 그냥 뛴 살인자도 미친놈이고 그걸 휴가 생각에 같이 뛰어내린 군인도 존내 멋있었습니다. 여튼 이 이후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잡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당시 상황실에 있었던 저로선 참 신기한 일이었죠. 추후 포상휴가도 내려왔습니다. 그때 같이 체증한 사람들도 받고 뭐 엄청 뭐 이것저것 주더라고요. 물론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근무 시간이 아니어서요. 6번에서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큰 사건인지 직감하게 되었죠. 국방일보도 뜨는 것을 보고 이 정도면은 저희 대대는 스타 대대라고 자신감도 뽕뽕 올라오곤 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참 생각해보면 제 군생활은 이상한 일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이 글을 읽어주신다면 장마 때 북한에서 뚝 터트리고 철책 무너지고 막사 비우고 피신 갈 뻔한 썰에 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백사진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이게 아마 스리랑카, 이 스리랑카가 어디 붙어 있죠? 스리랑카가 저쪽 저 어디야, 저기 인도네시아 이쪽에 있나? 스리랑카가 어디야? 아 여기 있네. 인도 옆에 여기.
스리랑카가 여기 인도 옆에 여기 있다 보니까 이 스리랑카 사람은 아마 여기 인도하고 사이 연결되어 있는 요런 길을 통해서 그냥 바로 인도 넘어갔다 다시 돌아왔다 막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북한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가겠다라는 광활한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미친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녀. 안 죽였으면 되잖아. 뭐 아무리 화나고 아무리 열받는 일이 있어도 사람은 죽이면 안 되죠. 뭐 추후에 그 뉴스에도 나오고 이래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방금 전에 여기 살인자로 잡힌 스리랑카인 같은 경우에는 2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사람 죽이면은 그냥 막 한 60년씩 있게 해야지 뭐 20년이야. 법이 너무 약한 게. 안녕하세요. 평소에 개보건님 유튜브와 방송을 자주 보는 3살 애아빠예요. 아이고 악수 한번 나누시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고 저도 3살 애아빠를 둔 사람으로서 한번 안을까요 우리 서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보자. 많은 분들의 레전드급 썰을 하나하나 듣고 있자니 이 모든 일이 남한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 믿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하여 제 썰도 한번 풀어보고 싶은 욕구를 참지 않을 수네요. 때는 2011년 무렵 계절은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논산훈련소로 입대해서 불운 중에 불운을 타고 난 강원도 양구 한 예하 부대의 포병대대 중에서도 중대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화학병이라는 병기 특기로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TO가 꽉 찼으니까 일반 포병으로 꺼지라고 해서 일반 포병으로 배치하는데 군대가 정말 어이없는 곳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당시 기억으로는 맞선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같은 성격을 가진 선임이 대부분이라 뭣도 모르고 사회생활 1도 모른 채 학교에서 선비마냥 공부하다가 온 저에게 선임들 기분 맞추는 행동 등을 알지 못하면 이병 생활을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었죠. 구타와 괴롭힘이 음지에서 반복되지만 참을 수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이슈로 포병에서 다른 분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같은 건물 생활관에서 지내지만 분과를 이동하면서 생활 환경은 차츰 개선이 되어 나갔어요. 일병 시절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서 첫 면회 외박을 신청하여 부모님이 부대로 면회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처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와, 야 니네 아직도 이런 6.25 때 쓰던 시절 막사를 쓰는 거야? 설마 아직도 그런 막사에서도 병사들이 복무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네요. 제가 있던 포대는 105mm 견인품 부대였습니다. 포병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방열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상세한 설명은 그냥 생략할게요. 뽀로롱! 방열이 그 대포를 쏘기 위해서 쏘고 난 다음에 대포가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단히 고정시키는 그런 행위를 방열이라고 하죠. 땅에다 박는 행위를 방열이라고 고정시키는. 대포를 쏘는데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0.001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좌우 및 고저 각도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360도의 개념이 아닌 6400mm로 나누는 밀리라디안이라는 걸로 계산하는 것부터 이런 오차를 허용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뭔 소리야? 밀라리디안이 뭐야? 새로운 종족인가요? 훈련 빈도는 일반 부대와 비슷할 정도이며 훈련이 없는 날에는 정말 어느 전방부대 GOP 계열 제외 전방부대와 같은 피곤한 일상에 반복해 나갈 뿐이었습니다. 아, GOP 계열은 왜 제외시키죠? 지금 꿀 빤다고 지금 생각하는 건가요? 혹시 글 쓴 분? 대신 휴일이 없잖아요. 아니면 더 힘들어서 빼셨을 수도 있고. 근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문장이 사건은 바로 훈련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포병 중대인지라 훈련 때에도 6.25 시절 때 만들어진 대포를 들고서 훈련을 나가야 합니다. 전부 다요. 특정된 장소로 이동해서 방열을 하고 대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침 저는 다른 분과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병 시절 포병으로 잠깐 있었다는 명분으로 훈련 기간 중에 포병분대 쪽으로 빼버리더라고요. 짬 덜 먹었으면 까라면 까야지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지루한 과정이 근 4박 5일간 반복이 되고 찌든 거짓골로 이곳저곳 매캐한 매연 냄새 맡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동 중에 갑자기 선두 차량인 사격 지휘 차량 FDC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사이렌인지 몰라서 제가 막 만들어냈어요. 실제 상황이 아니라 물론 훈련 상황이긴 했지만 이 사이렌 소리가 부대 사람 전체의 긴장감에 몰아넣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리는 이유는
당초 계획된 진지가 아닌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 지점에서 방려를 하는, 즉 긴급 방려를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가 전달하였다면 패닉이 덜 왔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어느 학교의 운동장에 도착해서 그곳에 여러 포를 내려서 급하게 방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렬하기 전 사격 지휘 장교인 전포대장이 사전에 각 포반의 특정을 알려주어서 조준하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죠. 저희는 각 포반에 있는 포반장의 지시에 따라 여느 때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니만큼 모두가 정신없이 임무를 수행하고서 방렬을 다 마치고 대기 중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주변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일부 짬이 있는 간부들은 정신을 차리고서 상황 파악이 시작했고요. 대부분의 사병들은 뭔 상황인지 모를만 했고요. 저희 대부분은 상황을 모르는지라 사격 지휘 차량을 계속 바라보면서 대기 탔습니다. 20분, 40분. 상황이 바뀌지 않고 하염없이 대기를 타면서 변하는 건 전포대장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전포대장의 굳어진 얼굴은 멀리서 봐도 화면을 일시정지시킨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느낌이 뭔지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역방렬이었어요. 목표 방향과 완벽히 정반대 방향으로 포신을 향하기에 방렬한 겁니다. 그것도 모든 포가요. 심지어 정반대인 방향은 다름 아닌 양구군의 민가지역.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치만 누구 하나 비난할 수는 없었죠. 모두가 잘못했으니까요. 확실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해질 무렵쯤에 그런지 전포대장은 나침반을 잘못 본 탓인지 방향을 정반대로 계산한 걸 알려줬고 그 각대로 모든 포대원들이 그대로 방렬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각도 방렬한 사실을 본부에 알렸기에 본부에서도 말 그대로 패닉이 왔겠죠? 만일 그 임무가 실사격 임무였다면 그 책임이 오롯이 우리 부대가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상황은 종료되고 그곳에서 이탈해서 다른 진지로 이동하고 실사 훈련을 마무리로 길었던 훈련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푹 쉴 수 있는 막사로 돌아오니 긴장이 많이 풀리긴 했어요. 다음날 마침 주말이라 개인정비 시간도 충분히 가지면서 체력도 회복할 수 있었으니까요. 전포대장은 물론 징계를 받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말에 쉬고 있는데 전포대장이 완전 군장을 메고서 연병장이 아닌 포병대대 전체를 돌고 있더라고요. 아마 역으로 방렬한 것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지 대대장선에서 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껏 해왔던 훈련의 주체가 대대가 아닌 연대 또는 사단이었다면 전역도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전포대장은 이후 무사히 전역은 잘했습니다. 지나오면서 문득 생각이 든 것은 뭣도 제대로 모르는 20대들이 만에 하나 전쟁이라도 발발해서 그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전포대장과 사병들 못해도 20대 초중반인 청년들이었는데 그러한 실수 하나로 인생이 쪽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도 가끔 섬찟섬찟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주는 모든 군인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썰 풀다 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개보고님 그리고 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충성 하시면서 팥 앙금 고드름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실제 전쟁이 나면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겠죠. 훨씬 더 패닉일 테니까요. 훈련이야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짜고 그것들을 간부들이라고 하는 장교나 그런 친구들은 다 볼 테니까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굴러가는 그런 게 있어서 예비 동작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좀 빨리 뭔가 명령하다라거나 좀 똑바르게 똑딱 이렇게 하듯이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만약에 방열이 다 끝났는데 적 포격이 갑자기 우리 바로 옆에 근처에서 나기 시작하면은 위치가 발각된 거니까 다 뜯어서 다시 옮겨야 되잖아. 그런 작업이 계속 돼서 3번, 4번, 5번씩 방열하고 쏘고 계속 이동하고 이러다 보면은 멘탈 나가고 정신 나가고 엉망진창이 될 수 있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위에서는 계속 포격을 가해야 된다고 그 피로도나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계속 요구한다면 실제로 저런 실수들이 훈련 때가 아니라 실전에서도 왕왕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류의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옛날에 무장공비가 우리나라에 침투해서 잠수함이 걸리는 바람에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산 하나를 감싸고서 올라가는 그런 작전을 펼쳤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병력인데 양쪽 다 우리나라 병력인데 양쪽에서 따로 올라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같은 아군인데도 아군 식별이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었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더 심하겠죠. 아군 식별이 아예 안 되니까요.
어쨌든 전투복만 다를 뿐 멀리서 이렇게 옷만 봐서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인하기가 힘들지. 색이 구별이 안 되는 야간이나 혹은 어둑어둑해지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기상 악화가 돼 있을 때나 이런 때는 더 심할 거고, 암고를 하더라도 총알이 날라올 가능성이 있고, 아군인 걸 확인하고서 싸워야 돼서 암고를 댔는데 저쪽에서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고서 사격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우리한테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어떻게 보면. 여튼 전쟁 나면은 가장 무서운 게 아군 오폭, 아군 오사, 아군이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섬찟한 경험을 실제로 해보신 우리 팥 앙금 고드름님께서 또 이렇게 썰랑썰레를 통해서 한번 또 경각심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아군은 쏘면 안 되겠죠? 신이 잊어버린 아들, GOP에서 상근으로 살아남기 2. 안녕하세요. 이전에 상근으로 살아남기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은 거상근으로 올라갔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순수 또라이에 대한 이야기죠. 그 친구가 전이 볼 당시 부대 내 근무 가능한 인원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보통 신병이 오면은 1, 2주간 적응하라는 의미에서 어떤 근무도 시키지 않지만 이례적으로 이 친구는 바로 2등병 부사수로 근무 투입이 되었죠. 와, 원래는 한 2주 정도 대기시키는데 차례는 에피소드 1. 초소의 목공장인. 이 일은 A와 해안경계 초소에서 근무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해안에서의 경계 근무라는 게 시간은 더럽게 안 가고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며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만 하게 되죠. 그래서 사수와 부사수는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며 시간을 때웁니다. 그래도 바다를 보네. 나는 벽 보고 있었는데. 나는 항상 부사수 사수는 저기 넘어, 저기 산 넘어, 저기 골짜기 같은 데 보고 있고 멋있는데 나는 반대쪽에서 맨날 반대쪽 뒤에 산 벽을 보고 있었는데, 그 옛날에 벌 받을 때 벽 보고서 문이 찾아내가지고 여기에 호랑이 있다, 여기에 로봇 있네, 여기에 그랑조 있다 막 이러면서 벌 받을 때 벽 보면서 그림 찾듯이 진짜 근무 쓸 때마다 진짜 그렇게, 그 밤이라 또 배지도 않아요. 또 가끔 헛것도 보이고 계속 똑같은 거 보고 있으면 완전 벽 보고 서 있어 이거지. A가 아직 2등병일 때 제 부사수로 같이 근무를 나갔습니다. 전입 온 지 한 달쯤 되었지만 전입 즉시 근무 투입되는 바람에 저 이외 다른 부대원들과도 빠르게 친해졌죠. 한참을 바다만 보며 서로 시덥지 않은 대화를 주고받던 중 갑자기 A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여기 잠깐 바로 앞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왜? 밑에 나무까지 좀 주워도 되겠습니까? 뭐 하려고? 당시 제가 근무했던 초소는 계단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고 감시용 CCTV도 없는 장소라 다녀오라고 했죠. 5계단쯤 내려갔다가 온 A 손에는 손가락 마디 굵기만 한 30cm 정도 되는 Y자형 나무까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보급 손톱 정리 세트로 나무를 깎기 시작했죠. 한창 열중하고 있길래 이 시끼가 뭐하나 해서 말도 안 걸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총 만들 겁니다. 이거 또 패급 얘기인가 이거? 군대에서는 근무, 작전 외에 개인적인 무기를 소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새총이라니. A는 깔끔하게 다듬어진 나무를 내려두고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건 콘돔 2개였죠. 저기서 왜 저게 나오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어버린 아이템 선정에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A는 또 언제 챙겼는지 주머니에서 나온 총기 수입포를 이용하여 콘돔의 윤활유를 닦아내고 Y자 나무형 양 끝에 묶었죠. 그리고 탄알이 들어가는 부분에 총기 수입포를 손톱깎이로 잘라서 만들어 묶어놨습니다. 꽤 그럴듯한 콘돔 새 총을 보고 있자니 이 새끼는 진짜 또라이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스쳐 지나갔죠. 아무튼 그렇게 완성된 새총으로 작은 돌멩이를 집어서 테스트를 하는데 꽤 정밀하게 잘 날아가는 겁니다. 아니 어디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물건을 본 저는 신기해서 몇 번 쏴봤습니다. 이게 군대의 즐거움일까요? 억겁의 시간 같았던 초소 근무가 그날따라는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라텍스로 만들어진 콘돔은 탄성도 그렇게 좋지 못했고 내구도도 꽝이나 한 10번은 쏘지 못하고 망가져버렸죠. A의 콘돔 새총은 초소 나무 공방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목발, 잠자리채, 활과 화살, 가오리, 연 등을 만들며 초소 주변에 떨어진 나무가지가 멸종했고 그 이후로는 만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A가 짬찌 시절 2등병부터 1병 꺾일 때까지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에피소드 2. 이군이는 불속성입니다. 분진 폭발. 공기 중에 떠도는 농도 짙은 분진이 에너지를 받아 열과 압력을 발생하면서 갑자기 연소 폭발하는 현상. 먼지 폭발, 분체 폭발이라고도 한다. 석탄가루에 의한 탄진 폭발이 잘 알려져 있으며 그 밖에
밀가루, 설탕, 철가루, 플라스틱 가루, 폴리에틸렌, 페놀수지, 금속 가루, 세제 등 많은 것들이 분진 폭발을 일으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근은 밖에서도 어떤 물건이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마인드 때문에 황금마차가 들어와도 이것저것 많이 사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항상 제티를 한 통씩은 사두고 있었죠. 어느 날 마침 제가 가진 제티가 다 떨어졌고 옆에 있던 A에게 제티 있으면 하나만 달라고 했죠. A는 더 필요하시면 말하십시오 라면서 흔쾌히 제티를 주었고 슬쩍 본 A의 관물대 안에는 꽤 많은 여분의 제티가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보통의 경우는 그게 뭐 이상한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A가 제티를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아했죠. 아니 먹지도 않는 제티를 뭐하러 2통이나 사뒀지? 라고 하고 말이죠. 제티 안 먹을 거면 왜 사놓은 거야? 라고 하자 A는 혹시 분진 폭발이라고 아십니까? A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입에 제티를 머금고 입바람으로 적절하게 후 하고 뱉으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허공에 날린 제티 가루들이 불이 붙을 것이다. 그럼 아주 멋진 불쇼를 할 수 있을 거다. 화둔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A는 나름 열심히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제티 3개를 한 입에 넣고 고르게 뱉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흡연장에 담배를 피며 라이터로 불을 켜고 제티를 뱉는 뻘짓을 일주일간 바라보았죠. 여느 때와 같이 쟤는 도대체 왜 저럴까 하며 지켜보던 중 나루토에서도 봤던 화둔! 화멸각을 봤습니다. 저는 만화를 안 봐서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화둔이라 그러면은 뭐 불 쓰나봐요. A는 이야 이게 진짜 되는구나 라면서 뿌듯해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 역시 와 씨 저게 진짜 되네 와 라면서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공중에 흩날린 제티가 타버리면서 흡연장에는 달고나 냄새가 확 퍼졌죠. 맛있겠다. 이렇게 A는 몸소 실험으로 분진 폭발을 이뤄냈고 제티를 40에서 50개 정도 소모했습니다. 역시 흥미가 떨어지고 나서는 더 시도하지 않더군요. 이게 A가 일병 때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라이터 기름으로 마법집 만들고 소환놀이하기, 손 세정제 장갑에 붓고 불 붙여서 불주먹 만들기, 전투복 방염 테스트 한다고 다리에 라이터 기름 붓고 디아블 잠부 등 디아블 잠부면은 더블 점프야? 등 여러모로 불속성인 친구였습니다. 군대에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다고 했지만 독특한 친구였죠. A의 주변 선임들과 현역 병사분들, 간부님들도 딱히 뭐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하라는 건 열심히 하니까 그냥 재밌는 친구로 여겼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어보니 징계 한 번 받은 적이 없다더군요. 재미없는 얘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상근으로 살아남기 3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그 A가 바로 접니다 라고 또라이 샤크 비지님께서 올려주신 써랑 썰레입니다. 뭐 군생활 하면은 무료하고 심심하기 짝이 없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조차도 군대에서 근무 쓰고 있으면은 바른 자세로 근무를 쓰라고들 다들 주문을 하지만 사실 사람이 어떻게 1시간 반 동안 정자세로 계속 서 있겠어요. 그게 무슨 로봇도 아니고 각 관절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가용 범위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가용 범위가 있고 그리고 몸무게가 어느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이 있는데 허리나 등 혹은 뭐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본인이 조금 약한 부분 쪽에 체중이 실리기 시작하면은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조금씩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간부들 입장에서는 1시간도 못 버티냐 똑바로 서 있어라라고 그렇게들 항상 말씀들 하시지만 간부님들 지통실에서 맨날 자고 있는 거 보면 뭐 거의 뭐 인간은 뭐 항상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직 사관님 올라가면은 다리 책상 위에 올리고서 코 골면서 하늘 보고 자고 있는 거 이런 거. 근무 쓸 때 많이 이렇게 좀 쑤시고 그러지만 지금 봤던 이 영상의 내용들 글의 내용들은 잘못하면은 군기교육대로 끝나지 않고 징계 받을 수도 있는 그 정도 아주 심각한 일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뭇가지 주워서 나뭇가지로 갖다가 손톱깎이로 뭐 잘라서 막 만들었다. 뭐 무기 소지고 나발이고 그런 걸 떠나서 손톱깎이나 그런 걸로 갖다가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근무지를 이탈하는 순간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만으로도 징계예요. 초병은 절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밑에 뭐 5계단 뭐 밖에 뭐 그런 데 간다든지 뭐 뒤에 산에 있는데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는 게 있어서 그걸 가서 뭐 주워온다든지 그럴 때는 항상 삐삐라고 하는 그 지통실에다가 보고를 하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기 앞에 뭔가 이상한 물체가 있어서 한번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지통실에서 오케이 확인해봐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서야 가서 뭔가 하고 그러고서 와서 다시 보고를 해야 돼요. 뭐 갔다 왔더니 뭐 야생 동물이었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갔다 왔더니 뭐 그냥 돌멩이였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꼭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거기서 뭐 무슨 새총을 만들고 뭐 무슨 뭐 별별 걸 다 만든 것 같은데 또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은 이분은 이제 상근으로 갔다가 이제 너무 지겨우니까 그냥 이런저런 거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마 현역이었으면은 선임한테 개갈갈이 당했을 거예요. 보통 선임들이 근무지에서 짬 안 되는 친구들이 이동했는데 이동하고 나서 와서 한다는 게 앉아가지고는 아니겠지. 서서 나무 깎고 있으면 저 군 생활할 때였으면은 탄약고 초소가 한 3층에서 2층
2층 정도 높이 되거든요. 발로 차여서 탄약고로 떨어졌어요. 진짜. 저 때만 해도 조인트 자주 깠거든요. 네, 제 양 발에 조인트 맞은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절대로 근무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장난, 특히나 불장난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군대는 엄청난 그런 화약고들을 갖고 있다, 탄약고라고 하는 화약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리얼 불이 좀 크게 나가지고 탄약고까지 폭발한다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거주민들한테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절대로 군대에서 불장난하면 안 됩니다. 진짜 죽어요, 잘못하면. 여튼 꼰대같이 말이 좀 길었죠? 걱정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깜빵 가지 말라고 조언해 주는 거니까 제발 말 좀 들으세요. 멋대로 하고 싶으면 나와서 멋대로 하십시오. 여러분.